민우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 오늘 밤만 우리 둘 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듣지 않게 말이야. 저는 혜자입니다. 58살. 인생의 내리막길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린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은퇴한 여교사,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수절한 정숙한 과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엄숙한 검은 상복 아래 한국 사회가 제 어깨에 씌운 도덕적인 껍데기 속에 고독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자의 향기를 잊고 살았던 여자. 하지만 끔찍한 불행이 하나뿐인 딸을 영원히 데려가고 이 넓은 집에 낯선 남자.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혈연으로 맺어진 사위, 민우만을 남겨두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 고해성사를 듣고 계십니까?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덕망 있는 장모와 사랑에 굶주린 여자의 경계가 때로는 비오는 밤 목덜미에 닿는 뜨거운 숨결처럼 얼마나 얇은지 알게 될 테니까요. 제 딸 지연이의 장례식은 여름 장마가 가장 심했던 날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잿빛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45평짜리 고급 아파트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향 냄새가 나무 틈새마다, 커튼 자락마다, 그리고 검버섯이 피기 시작한 제 피부에도 깊게 배었습니다. 32살의 사위 민우. 전도 유망한 건축가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화장터에서 그는 잠을 못 자고 너무 울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컵 하나, 베개 하나에도 지연이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곳에 가면 그리움에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로서 또한 가슴이 찢어진 할머니로서 팔을 벌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자네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서로 의지하며 이 시기를 견뎌보세. 그때 저는 남편의 영혼에 맹세코 오직 모성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섭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제 남은 것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직 고통으로 연결된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죽음 같은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민우는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그는 제 침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손님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라이터 켜는 소리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만이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그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집에 남자의 발길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30을 간 넘겼을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을 얼리고 모든 욕망을 도덕의 깊은 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깨끗하고 정숙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존재는 그 영원한 얼음 덩어리 위에 던져진 뜨거운 석탄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욕실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줄기가 살에 부딪히는 강하고 빠른 소리. 저는 무의식적으로 칼질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장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상상들이었습니다. 저는 물줄기가 그의 넓은 어깨를 타고 흘러 다부진 가슴을 지나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의 탄탄한 복근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옵니다. 보통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상반신을 드러내고 나옵니다. 피부는 하얗지만 탄탄했고 젖은 머리를 털 때마다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남자의 바디워시 냄새, 톡 쏘면서도 알싸한 향이 뜨거운 수증기와 섞여
제 예민한 후각을 찔렀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모님. 그가 잠긴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릇으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국을 푸다가 쏟을 뻔했습니다. 일어났나. 와서 따뜻할 때 아침 먹게. 늙은 가슴 속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슬픔의 고동이 아니라 수치심과 흥분의 고동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남자의 나신을 본 게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갈망이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깬 야수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사위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여자가 수컷을 보는 눈으로 말입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아이처럼 허겁지겁 먹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남성적이었습니다. 물을 삼킬 때마다 모굴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쇠젓가락을 쥔 큰 손등 위로 솟아오른 푸른 힘줄이 보였습니다. 그 길고 힘 있는 손가락들. 그것들이 제 딸을 애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제 눈앞에 만질 수 있을 듯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고 쉽게 깨졌습니다. 저는 넓은 방에 누워 맞은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는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술병과 유리잔이 부딪히는 쨍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소리.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중얼거림. 지연아, 너무 보고 싶다. 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떨리는 등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살금살금 복도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란 수면 등 불빛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풀어헤쳐져 거칠게 오르내리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아내의 낡은 잠옷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그를 적나라하고 기묘하게 섹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도둑처럼 타인의 고통을 훔쳐보며 자신의 병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이 그의 외로움과 공명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두 개의 고독이 부딪혀 위험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가 저를 밀쳐낼까요? 아니면 취기와 절망 속에서 상대가 누구든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귀신에 쫓기듯 황급히 등을 돌려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사위의 맨가슴 이미지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연부를 외우고 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어둠 속에서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메마른 몸 전체로 뜨거운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죽은 딸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죽었지만 여전히 저 남자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영혼 없는 시체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외모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 입던 펑퍼짐한 실내복 대신 레이스가 달린 단정하면서도 아직 꽤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는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옛날 남편이 좋아했던 침향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음식도 더 보양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삼계탕, 꼬리곰탕. 남자의 정력에 좋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사위가 충격으로 몸이 상했으니 챙겨줘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그가 건강해지길 원하잖아. 이 집에서 남자의 활력을 보고 싶잖아. 순수하고 고통 속에 있던 민우는 장모의 심리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보살핌을 무한한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가 감동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밥그릇을 받을 때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뜨거웠으며 앙상한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데인 듯 손을 뺐지만 그 온기의 잔상은 저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네. 어서 먹게. 저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 같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걸린 외주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도덕과 윤리, 딸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노년의 욕망, 회춘에 대한 갈망, 여전히 여자이고 싶은 욕구가 입을 벌린 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100일 탈상 날이 아니라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자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민우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방 구석에 있는 라탄 빨래 바구니에서 그가 며칠 동안 입었던 하얀 와이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셔츠는 땀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제가 무의식 중에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그 특유의 남자 냄새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발을 헛디뎠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셔츠를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 남자의 냄새. 제가 평소 옷에 쓰는 세제향처럼 향긋하고 깨끗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섬유에 밴 차가운 담배 냄새, 시큼한 소주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것은 혈기왕성한 몸에서 뿜어져 나온 짭짤한 땀 냄새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모로서 그 퀴퀴한 냄새에 혐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의 모공이 그 세속적인 향기를 받아들이려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금단 현상에 시달리다 약을 찾은 중독자처럼 셔츠 겨드랑이 부분에 얼굴을 파묻고 탐욕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친 순간 저는 민우가 저를 안고 그의 남성적인 껍질 속에 저를 감싸는 상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쾅 열리며 바람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죄의 증거를 인멸하듯 셔츠를 구겨 물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서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비싼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은 술에 취해 풀려 있었고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놀라 달려나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건가? 비가 저렇게 오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 크고 무거운 몸을 제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무게, 진짜 남자의 무게가 늙고 메마른 제 몸을 짓누르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술 냄새 진동하는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해서 저를 제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당장 그를 밀쳐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나는 자네 장모야 라고 소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은, 이 배신자 같은 팔은 그를 밀어내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감고 추위와 울음으로 떨고 있는 그 넓은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지마. 날 버리지 마. 그가 흐느끼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두 팔이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저를 꽉 조여왔습니다. 그 느낌. 정말 무섭지만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의 다부진 가슴이 제 처지기 시작한 가슴을 짓눌렀지만 젖은 얇은 옷을 통해 그의 강하고 빠른 심장 박동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수년간 아무도 만지지 않아 차가웠던 제 살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품에 안겨본 것이 얼마만입니까? 보호받는 느낌, 소유당하는 느낌, 갈망.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와 마지막 남은 염치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차갑고 젖은 코끝을 제 목에 비비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덜미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전기가 흘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네. 제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잠겨 있어 전혀 엄마의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만족감에 젖은 여자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이 제 옷을 적시는 것도, 거실 재단 위 딸의 영정사진이 노려보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대역이 되기를 허락했습니다. 딸에게 향하는 포옹을 탐욕스럽게 즐겼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 저는 그의 고통을 이용해 제 마음속 황무지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 어깨에 고개를 떨구고 취기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춥고 비 오는 날인데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잠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 젖은 긴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저는 손을 뻗어 이마의 빗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뜨거운 피부에 닿았습니다. 적나라한 피부 접촉에 놀라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홀린 듯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이마에서 오똑한 콧날을 따라 내려오다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네.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깨질 듯한 두통과 끊어진 기억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머뭇거하며 방을 나오자 제가 진수성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취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요?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못하는 척하는 건가? 저는 뒤를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를 보는 눈빛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소유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그냥 울다가 잠들었네. 어서 해장국 먹게. 저는 뜨거운 콩나물국을 떠주었습니다. 국그릇을 건네면서 제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스치도록 했습니다. 민우는 바로 손을 빼지 않고 살짝 움찔하더니 받아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 끈적한 공기 속에서 저는 공범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서의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은밀해졌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입술을 조금 더 붉게 칠했습니다. 목이 좀 더 파인 옷을 입어 물을 따라줄 때 아직은 하얀 쇄골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끔 그 살결을 훔쳐보다가
황급히 물을 들이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물주의 장난은 얄궂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온기가 부족한 젊은 남자, 가장 외롭고 약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으로 회춘하는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상자 안에 던져진 서로 다른 극의 자석과 같았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통화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누구 전화인가? 관심 있는 척 물었지만 눈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사 동료가 언제 복귀하냐고 안부 전화한 거예요. 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더 쉬게. 너무 말랐어. 내가 더 잘 챙겨줄게. 저는 그가 다시 출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를 이 집에 오직 두 사람뿐인 이 세계에 가두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이기를, 그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저이기를, 그리고 그를 만지는 유일한 사람이 저이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욕실 전구가 나갔습니다. 민우는 상의를 벗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 전구를 갈았습니다. 저는 아래서 의자를 잡아주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그의 다부진 맨등을 비췄습니다. 땀방울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려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 허리춤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제 눈높이는 그의 엉덩이쯤 되었습니다. 남자의 채취가 다시 한번 강렬하고 도발적으로 풍겨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떨림을 참기 위해 의자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손을 뻗어 그의 허리를 안으면 그가 저를 발로 찰까요? 장모님, 다 됐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뛰어내렸고 그의 맨가슴이 제 얼굴에 닿을 듯 가까이 스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가 올려다보자 그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풀렸고 맹세코 그가 제 떨리는 입술을 보며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욕실 안에서 죄인 두 사람의 거칠고 뜨거운 숨결이 뒤엉켰습니다. 욕망의 그림자가 집안을 덮치고 양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한 파멸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우야. 저는 어둠 속을 기어가는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더 덥지 않나? 그날 밤은 제 딸의 100일 탈상 날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믿음에 따르면 죽은 이의 영혼이 영원히 이승을 떠나 윤회의 길로 들어서는 때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그날 밤은 제 안의 인간과 짐승이 가장 격렬하게 싸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열한 짐승이 영광스럽고도 더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종일 우리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친가와 외가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식적인 안부 인사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짙은 색 한복을 입고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며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혜자씨 정말 강인하네. 팔자가 드센데도 자식 뒷바라지는 끔찍이해. 민우 서방은 정말 효자야. 아내도 없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다니. 그런 칭찬들이 제 귀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덕망 있는 늙은 여교사와 수척해진 사위의 가면 뒤에 욕망이라는 악성 종양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제단 앞에 무릎 꿇은 민우를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어깨가 간헐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술을 올리며 손을 떨었고 술이 잔 밖으로 넘쳤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향을 더 피우기 위해 돌아볼 때마다 그 시선이 우연히 제 시선과 부딪혔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 탁하고 굶주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데도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신성한 공간에서 저와 그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 바로 육체적 갈망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연이의 이모이자 제 여동생이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당부하고 나서야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재단 위에 향 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아내의 재단 바로 아래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술이었습니다. 소주병들이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거실에 가 있었습니다. 물소리도 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덮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빌어먹게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일한 빛은 재단 위의 붉은 연등과 창밖에서 스며드는 누런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늦었네. 그만 마시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말리는 소리라기보다 유혹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알코올에 지배당한 뇌 속의 혼란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연아. 그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손은 저를 향해 뻗었습니다.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 내가 힘들게 해서 그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늙은 제 몸에 빙의한 아내의 영혼일까요? 그가 비틀거하며 일어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무례하게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저를 재단 바로 옆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그가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라 물어뜯을 듯 탐욕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까슬까슬한 수염이 제 얼굴을 아프게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마비되었던 제 신경을 강렬하게 깨웠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밀어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딸이 보고 있잖아. 저는 곁눈질로 위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딸의 영정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눈이 커져서 엄마와 남편이 자신의 발밑에서 엉켜있는 꼴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비열함이 이겼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머리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20년 가까이 남자의 온기를 잊고 살았던 과부의 억눌린 갈망으로 그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지연아. 민우가 횡설수설하며 손을 제 실크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손이 허리에 처진 살을 만지더니 서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느낌. 마치 용암이 몸을 관통하며 모든 도덕을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젖혀 그에게 밀착했고 젊은 남자의 단단하고 생생한 반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딸이 텔레비전을 볼 때 좋아했던 양털 카펫 위였습니다. 옷매무새는 흐트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섞여 기괴하고 병적인 배경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줘. 민우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신음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저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사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지, 딸의 대역이 되어 남편에게 사랑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욕망과 죄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고 그 어느 때보다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컷의 뿜에 안긴 발정난 암컷일 뿐이었습니다. 철컥. 문 열리는 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욕망으로 가득 찬 공간을 갈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거실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백색 조명이 어둠을 찢고 바닥 위에 더러운 광경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언니. 혜자 언니? 현관 쪽에서 경악에 찬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제 친동생인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에는 두고 왔다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장례식 날 제가 맡겨두었던 우리 집 여분의 열쇠 꾸러미가 여전히 손에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굳어버렸습니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극도의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속옷이 드러난 언니를 보았습니다. 장모의 몸 위에 올라타 금지된 곳에 손을 대고 있는 조카 사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불쌍한 조카딸의 영정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동생의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고 넓은 아파트에 울려 퍼져 벽에 부딪히고 제 검은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져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모를 보고 자신의 꼴을 보고 쭈글쭈글하고 더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 옷깃을 여미며 기어 일어나려는 늙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민우의 눈빛.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사랑에 빠진 갈망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혐오, 그리고 경악. 그는 저를 괴물 보듯 흑마술로 자기를 유혹한 늙은 마녀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그가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느님. 지연아. 그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랑을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기 어머니 뻘인 장모와 근친상간을 저지를 뻔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말리러 온 게 아니라 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짝! 불꽃 튀는 따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언니 미쳤어? 언니가 짐승이야? 자식 시체가 식지도 않았는데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해? 혜자 언니 제정신이야.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따귀를 맞았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온 현모양처의 탑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대충 집어들고 입지도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이 저주받은 집에서. 저라는 병적인 여자에게서. 민우야. 제가 약하게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밖의 천둥 소리와 동생의 오열 속에 묻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우는 갔습니다. 흐트러진 실크 옷을 입고 웅크린 저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딸의 영정 사진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재단 위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큰 액수의 현금과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을 볼 면목이 없고 지연이를 볼 면목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돈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아주 멀리. 해외로 나가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술과 외로움 때문에 사랑과 근친상 간의 경계가 무너졌던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도 그날 밤 이후 저와 의절했습니다. 동생은 제 몸에 흐르는 피를 생각하는 것조차 혐오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톨이로 삽니다. 매일 딸의 재단을 깨끗이 닦습니다. 딸의 영정 사진을 보면 맹세코 그 미소가 변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아닙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냉소적이고 독한 미소입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엄마가 내 제삿날 내 남편을 뺏었어.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이제 늙고 추레하며 고생과 치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의 명예와 신성한 모성애를 팔아넘겨 단 한순간의 어리석은 쾌락과 착각의 포옹을 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제 영혼은 그 폭풍 후 치던 밤 죽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개의 무덤과 함께요. 하나는 공동묘지에 있는 딸의 흙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곳에 제 인격을 묻은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해피엔딩도 아니고 구원도 없습니다. 저를 동정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마십시오. 매일 밤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영원히 자격 없는 온기를 갈망하며 마주해야 하는 양심의 심판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부디 외로움 때문에 저 같은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